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현 정부의 실정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까지 상위법에 없다며 제2요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 본체 탐방을 해양수산부가 전면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의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이 일부 분양단지의 청약 미달 여파로 35%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대한교육기관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여전히 조례안에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무상급식을 추진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후보 시절 때부터 강조했던 책임교육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단 한 명의 아이의 기준은 제도권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교육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한교육기관 예산 문제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광주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대한교육기관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시교육청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 예산을 광주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추가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닌데도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법령상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 시교육청은 자신들이 학교 밖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도 대한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라며 한 해 9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교육기관의 운영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먹일 한 끼 6천 원의 급식비와 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대한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주체인 교육청이 운영비 지급의 책임까지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미인가 교육시설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가 3년 전 대한교육기관 입법을 추진한 것은 광주시와 같은 자치단체보다는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교육적일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대한교육은 공교육법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법적 근거도 또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교육에 대한 수요가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역시 지원 대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여야 간에 치열하게 진행됐고 결국 민감한 운영비 지급 조항이 빠지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바로 이 법률안에서 빠진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회는 바로 시교육청이 반대하는 그 이유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입법의 공백들을 지방법인 조례로 해서 재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해서 그럼 지원의 근거를 만들자 해서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번 주 수요일. 만약 사실상 조례 거부에 해당하는 제2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한교육기관들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최악의 경우도 피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만 5세 어린이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비 24억 원을 재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은 오는 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올해는 넉 달치가 반영됐습니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삭감됐다가 이후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머물면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먼저 장맛비 예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비가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10에서 50mm가량의 장맛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중에 장맛비는 그치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현 정부를 무능한 데다 폭주까지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귀국 후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연남을 찾은 이낙연 전 총리. 지역 방문 이틀째 일정으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의 5월 영령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고 힘겨운 국민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썼습니다. 박관현 열사와 이한열 열사 등의 묘를 차례로 둘러본 뒤 기자들 앞에 선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겪는 안팎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각성해 주기 바랍니다마는 민주당에 대해선 기대에 많이 미흡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있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입니다.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성 회복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는 강성지층 주도로 운영되는 민주당의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향후 자신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 단계로서는 저의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전 총리의 5.18 묘지 참배에는 이계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안팎의 지지층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는 전국에서 많은 추모객들이 방문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돌연 이달부터 세월호 선체 탐방을 전면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3년 만인 지난 2017년 무트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는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됐습니다. 304명이 희생된 참사의 현장이자 증거물인 선체에는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단체들은 유가족들의 안내에 따라 선체 내부 곳곳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3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가족들이 왜 싸우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하는 방면에 또한 이 세월호가 영원히 거치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왜 안전이 중요한지를 또 알리는.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돌연 7월부터 선체 탐방 등 일반인들의 선체 내부 출입을 금지한다고 세월호 유가족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과 탐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선체 내부 출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이 출입하고 탐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세월호 단체는 대안 없이 무조건 탐방을 중단하는 것은 세월호 지우기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박 등록이 말소된 건 인양도 되기 전인 지난 2016년인데 7년이 지나서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해수부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일방적으로 7월 1일부로 선체 출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체를 영구 보존할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 사업의 일환으로 선체 내부에도 탐방로를 조성하는 만큼 그전까지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입장.
하지만 실제로 탐방로 조성이 시작되는 건 오는 2027년이어서 세월호 선체 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다 보니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빨간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피해 우회전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합니다. 이 같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 질주에 차량 운전자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휙 가버려요. 그러면은 막 가슴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아이들도 지나가는데 오토바이들이 너무 신호도 안 지키고. 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앞에는 없고 뒤에만 있다 보니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 지역 5개 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오토바이는 이처럼 앞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힘들었는데 이젠 뒷번호판을 통해 적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도 24시간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목포 관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오토바이 단속이 주 목적이지만 승용차 등의 꼬리물기 단속도 가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목포에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도내 전 지역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환자가 2,900여 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번기철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진드기 기피제를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서는 한편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소매 옷과 토시 등을 착용하고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경북 군위군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위 편입으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갖게 된 대구는 산업용지 확보 면에서 큰 이점이 생겼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립된다면 신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지역 내 총생산 만년 꼴찌 도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위군의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군위군에 산업용지를 조성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꾀하는 대구에 군위군은 기회의 땅입니다. 군위가 이제 대구의 행정구역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가 자유롭게 군위를 포함해서 공항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직접적인 어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신공항은 대구의 산업 지도를 확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항공 수출과 해외 인력 교류가 가능한 인천에 인재와 대기업이 모이는 것처럼 대구시도 신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경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공항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대를 첨단 산업의 요충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항 산단에 스마트 항공 물류, 항공산업,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고 기존 공항터는 두바이식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도심 항공교통이 특화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합니다. 대구 도심과 대구 경북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도로망까지 갖추면 교통망 주변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신공항을 끼고 경산과 구미, 포항 등 경북의 산업도시와 연계해 하나의 대형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지역 총생산 만년 꼴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북은 경산, 칠곡, 구미 이런 곳들과 연계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에 그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군위군의 강점인 농업도 대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대구시 농업 인구는 5만 9천여 명, 전국 대도시 중 최다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농업에 입힌다면 스마트 농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항 건립을 위해 추진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대구 경북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만 한다면 침체에 허덕이던 대구의 경제 판도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차 전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울산 지역에도 관련 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요. 다음 달 중순 정부가 2차 전지 특화단지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색 알루미늄 호일판에 검은 슬러리를 코팅해 전지 극판을 만듭니다. 2차 전지 소재 개발업체가 신제품을 만들겠다며 울산 테크노파크에 실험 제작을 요청한 제품입니다. 이처럼 2차 전지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꼽히면서 테스트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체 15곳이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형, 중대형, 사용 후 배터리, 차세대까지 2차 전지 전주기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2025년 완공되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 공장은 2차 전지의 최대 수요처가 될 전망입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배터리 소재 기업 변신을 위해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울산 지역 기업체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원소재와 비철과 화학산업 등 전방산업부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 선박 등 후방산업까지 울산에 전부 모여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타사하고의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화학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울산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어서 2차 전지 산업은 2027년 5억 달러에서 2030년 6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기존 주력 산업을 넘어 국내 최대의 2차 전지 거점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올 들어 광주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광주 민간 아파트의 평균 초기 분양률은 일부 단지의 청약 미달 여파로 35%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분양률은 94%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4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565가량으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농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태풍과 가뭄 등 여름철 재해로 3만여 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농업시설 파손과 가축 폐사 등을 포함한 재해 복구 비용으로 35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 2021년 기준 도민의 2.8% 수준인 5만 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특히 다문화 가족 자녀 수가 지난 2018년 1만 3천여 명에서 2021년 1만 5천여 명으로 16.5% 증가한 만큼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다문화 가족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장맛비에도 또 폭염 상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머물면서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장맛비 예보 먼저 살펴보시면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많은 곳은 오후까지 8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밖의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10에서 50mm가량의 장맛비가, 또 오후 들어서는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단 기온이 1, 2도가량 낮겠지만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담양의 한낮 기온도 31도 안팎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한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광주와 전남에 장맛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